네, 청문회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야 3당은 공동 반대 전선을 구축하며 급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중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야당은 부적격인 사람이 공세를 펼치고 있고 여당은 어느 정도 자질이 입증됐다. 좀 도덕성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어떻게 될까요? 야당이 생각보다 무딘 창이 성실하고 진지한 김상조 후보자의 방패를 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야당 경우에는 청문회 시작 전에 언론과 그 일부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재탕 삼탕하는 것 이상 청문회장에서 추가 물증을 제시한다든가 손고 질의를 통해서 청문회 후보자에 대해서 답변을 이끌어냈거나 궁지에 몰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김상조 후보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부인의 채용 의혹, 위장 전입, 다운 계약서, 신용카드 문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답변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 30년 넘게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여주면서 그 가방이 부각되면서 후보자의 그 검소한 생활이 부각되거나 특히 기업에서 연구비 지원이라던가 사회이사로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는 걸 통해서 대기업 재벌 개혁의 적임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결정적 한 방을 못 만들어서 여론을 통한 그 낙마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채택서에는 정치적으로 반대할 수 있겠지만 정부 여당에서의 임명 강행을 막을 만한 국민적 여론 확보에는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 청문 채택 보고서는 국회가 채택하든 안 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총리의 경우, 총리와 헌법재판소장의 경우는 이제 국회 인준을 통하게 돼 있지만 표결을 통하게 돼 있지만 인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과 기간을 좀 지나면 되는데 이게 20일인가요? 그 시간 동안 국회가 보내지 않으면 그대로 대통령이 이제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야당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쓸 텐데 결국에는 이게 우리 정치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여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우리도 심한 적이 있었다. 사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초기에요. 사실 이번 정부 총리 인준은 제일 빨리 된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렸는데 이번에 21일 만에 됐거든요. 그리고 장관도 여러 명 후보자가 낙마했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2~3명은 반드시 낙마한다는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경언치기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역대 이게 지금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문제를 공세가 심했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건 장관 청문회라는 것은 그냥 평가를 물어보는 것이지 사실은 그 국회가 표결을 해서 꼭 그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과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겠죠. 특히 공정거래위원장은 또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위상이 있고 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대통령 후보로서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내세웠고 5개 기준을 내세웠는데 어쨌거나 그 기준에 거의 하나씩 이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병역 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세웠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 물론 이제 지금 지지자들이라든가 또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이걸 크게 지금 문제 삼기는 힘들어도 어쨌거나 상당수 국민들은 좀 씁쓸한 감이라고 할까요? 조금의 실망감이랄 이런 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세웠던 높은 기준을 대통령이 스스로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또 실무 능력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야 사실은 공정거래위원 우리 새로운 그 공정거래 정책을 내세울 적임자라는 것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아주 그 강조점이고 또 실제로 그런 기대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 청문 채택 보고서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이제 김상조 후보를 임명하면서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어떤 결자 해제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후보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하고 일일이 사과하고 이럴 경우에는 힘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국회의 관계를 위해서 또 대통령 스스로가 내세웠던 기준을 일부 후보자들이 제대로 다 맞추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결자 해지가 있을 걸로 보고요. 문제는 그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바라보느냐. 국민들이 애초에 가졌던 신선한 느낌이 상당히 퇴화됐다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 정치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여야가 서로 공수가 교대되면서 배웠지 않았습니까? 청문회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잘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문 보고서 채택이 거부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는 네, 있는 네. 건데 네. 자유한국당이 임명을 강행 시에 보이콧까지 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언제까지 채택해 주기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일 바로 임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강경화 후보자 이분들뿐 문제뿐 아니라 지금 후속으로 임명될 그 장관 후보자들한테 또 다른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제 악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운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그만큼 검증이 아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이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내지 않으면은 대통령은 임명해서 바로 이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경과 이후에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어떤 양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한 결자의 차원의 해명이 있을 거로 보고요. 문제는 지금 이 외의 변수, 지금 내일 10일 날 진행되는 또 3명의 후보자, 또 국방, 앞으로 계속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습니까? 이 후보자들한테는 이런 문제가 다시 나올 경우에 그게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 수요일 날 또 그 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야당의 공세가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총리 인준에 대한 그 빅딜의 조건으로 야당의 체면과 정체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정책 양보라는 스타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임명을 강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의 공세가 가중될 아주 집중적으로 검증 공세가 펼쳐질 텐데 문제는 야당도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냐면 하나는 계속적으로 김상조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경우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야당의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정책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민의당은 지지 기반이 야당과 진보적인 그러니까 진보적인 세력입니다. 호남을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 지지율이 지금 8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진보적인 개혁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자신의 정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지자들의 이탈을 우려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7월, 8월 동안 야3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전당대회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내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지나친 정치 공세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는 아마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6월 임시국회는 급속하게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르면 오늘 또 장차관 추가 인선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특히 검찰개혁을 맡을 법무부 장관이나 또 국방개혁과 안보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에도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최우선에 둘 것으로 보입니까? 역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을 일성으로 내세웠고 또 국방개혁도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개혁적이면서도 그 분야의 권위를 얻을 수 있는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에 몇몇 후보자들이 지금 상당히 새로운 원래 당초 내세웠던 도덕적 기준에 저촉된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제기되고 하면서 사실 주요 장관들,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로 채웠습니다만 지금 계속 모든 장관들 현역 의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전문성과 함께 개혁성을 갖춘 인사를 이제 인선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청문회 문턱이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비한 여러 가지 세세한 검증 기준에 따라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방장관, 이건 사실은 굉장히 국방개혁과 검찰개혁은요, 굉장히 이게 큰 파급력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검찰개혁과 국방개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권위 있고 또 전문적인 인사, 또 도덕적 하자가 없는 인사, 이걸 고르는데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다 맞추려다 보면은 상당히 고심이 좀 깊어졌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그걸 또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6월 국회에서 최대한 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문제는 야당의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해마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건데요. 정부 여당은 추경을 내놓고 야당은 반대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타협해서
그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절충해서 합의해 나갔는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공약이 가장 1호 공약이었고 그것의 1차적 순서로 1만 2천 명의 그 공공부문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 필요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직접 설명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예. 야당이 막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 야당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제를 바라보는 그 상이한 시각차, 정책적 차이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겠지만 결국은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그 수혜자인 국민들에 대한 여론을 그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부 여당에서 어떻게 수렴하는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초기에 냉각 국면은 갖겠지만 결국은 일자리 추경 문제는 그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당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일자리 추경이 사실은 쟁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은 이게 국가재정법에 그 요건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큰 재해가 생겼다거나 그다음에 아주 경기가 떨어져서 경기를 급히 부양해야 된다는 필요가 있는데 지금 큰 재해도 없고 그다음에 이 경제도 성장률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하면 3%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데 일자리 예산의 문제는 지금 당장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뉴딜처럼 어떤 댐 사업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면은 그건 아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공기업 일자리라든가 공무원 일자리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해 예산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매년 그만큼의 급여와 또 심지어 나중에 그 연금까지 다 추가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규모가 경직성 예산으로 되어버리거든요. 사실 이건 국가재정법상으로 아마 여당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 경직적 예산, 장기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이런 어떤 세금 투입 몇 부분을 늘려놓는 방식으로 기결되면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년 그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우려를 어떻게 잘 조정해서 맞춰내느냐. 일자리 문제 높이는 건 모든 국민이 다 바라는 바인데 그 일자리를 결국 만드는 건 민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조셉 스티글리츠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사실 존경할 만한 노벨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불평등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정치가 만든 겁니다. 그동안 정치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물론 정치로 또 풀겠다고 하겠습니다만 결국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아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대치를 보이고 있고 또 이낙연 총리 인준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협치가 깨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공세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까요? 그 야당은 이제 요즘 뭐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나면 불륜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똑같이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지금 야당으로서는 큰 뭐 결집할 만한 소재 여러 가지 여론도 나쁘고 뭐 여론 지지율도 아주 나쁩니다. 나쁜데 그러나 이런 그동안 자기들이 여당 시절에 당했던 똑같은 야당, 지금 여당이 된 야당으로 똑같은 공세를 당했거든요. 당했다는 점에 대한 그래서 똑같이 대갚아주겠다. 뭐 이런 어떤 자동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당은 그런 어떤 반사이익 또는 반사적인 행동만으로는 지지를 높이기 힘듭니다. 뭔가 근본적인 계획을 내세워야 되고 지금 아주 그 순간순간에 그 여당에서 제기한 어떤 뭐 그런 여당에서 만들어지는 의혹 가지고 또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것만으로도 약한 거고요. 근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이룰 것이냐 그 고민이 여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이제 귀국해서 오늘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고 한다는데 지금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4선 이상은 나오지 말고 좀 우리 잠시한 당 계획을 해보는 쪽으로 나가자. 왜냐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기존의 친박 쪽에서도 뭐 나온다 그러고 해서 결국에는 구태가 대풀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그래서 한국당은 지금 최근 지지율도 저조하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최악이었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에서는 3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지하는 뭐 득표율이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곧 1년 뒤에 닥칠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본적인 해법. 지금 여당을 오히려 이끌고 여당을 해본 경험으로 야당을 이끌고 능숙한 협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다시 반등할 수가 있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은 뾰족한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전당대회에서 지금 홍준표 후보냐 누구냐 홍이냐 반홍이냐 뭐 이런 대결인데 크게 국민들한테 신선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당 내부의 고민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귀국을 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귀국 후에. 뭐 지금 현재 야당의 상황이 대선 그 패배 후유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마도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메시지라던가 그리고 추경의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목소리를 높여서 당분간 그 대정부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야당의 필요성들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측면으로는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서민 코스프레하는 사이비 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수의 적통 논쟁을 부수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향후 있을 보수 재편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홍 전 지사의 당권 도전 의지와는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당대표 불가론 이런 것도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친박계와 뜨거운 설전을 주고받은 만큼 어떤 계파 갈등으로 또 한 번 당이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당이든 지금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그동안 한국당은 전신들 보면 예컨대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 또 뭐 신한국당 해서 모두 그 계파 이 야당 특히 야당의 경우는 뚜렷한 다음에 대권 주자가 될 만한 뚜렷한 후보와 뚜렷한 어떤 지도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한국당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지도 리더십을 지금 재편하는 시기입니다. 리더십을 새로 형성하는 시기인데 지금 나와 있는 인물로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바로 그런 공백을 타고 이제 홍준표 지사가 예상보다 빨리 복귀해서 지금 당권을 잡겠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홍 지사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줬던 그런 노선과 그런 것으로 해서 과연 지지율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홍대 반홍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홍준표 지사 스스로가 대선 후보 때 보였던 모습과 새로운 모습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리더십 그 딜레마랄까 이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뭐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지난 대선 때도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보수 적통 문제에 관해서 이제 누가 보수 적통이냐 이런 그 경쟁을 펼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노선 어떻게 될까요? 바른정당과의 노선.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보수주의를 홍준표 후보가 천명하듯이 보수 혁신, 보수 개혁에 대한 요구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보수의 가장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강남 3구에서조차도 3등을 하는 치욕적인 결과를 낸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다 패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고서는 향후에 이런 올바른 야당으로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고 향후에 정권 교체를 위한 준비도 어렵기 때문에 아마 바른정당과의 치열한 노선과 이념 경쟁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의 등장이 바른정당 내에서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소위 말해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 리더십, 뚝심 이런 것들이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줄이는 것은 하나의 위기일 것 같고요. 기회인 것은 지난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받은 지지율가 경남,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안보와 이념적인 지향이 강한 세력들에게만 지지를 받고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주변에서의 합리적인 보수의 지지층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수도권 중심의 대도시의 합리적인 보수층들에 대한 것들은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정당이 지지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따라서 앞으로 향후 국면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들이 보수 혁신의 길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도시에서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를 누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쟁에 나간다라면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저는 보수의 예전의 지지율인 40%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헤게모니 싸움, 당권 싸움에 집착해서 친박 비박 또 친자유한국당 대 반자유한국당의 패권 싸움에 매몰된다면 지금처럼 4분 5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외면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